네, 6월 17일 수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 모셔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에 얼마나 바쁘세요? 얼만큼 바쁘세요? 네. 그 시간이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세요? 그 정도세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어, 일단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그쵸.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맞아.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으시고 뭐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방송은 뭐 바쁜 것보다도 일단 마음이 바쁘고요. 마음이 바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쁘니까 거기에 어, 응대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다니시면 시장에 대해서. 약간 달라진 점은요. 네, 불과 한 2개월 정도 전에는 네. 2-3개월 전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해야 아, 되느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네.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은 거기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야 여기서는 못한다 인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3 개월 전에는 네. "해요 예. 말아요."였다면 예. 그리고 뭐 "삼전 사요 말아요." 예. "하이닉스 사요 예. 말아요."였다면 지금은 사야 그 된다로 다 단계는 이미 이제 지났고요. 이제 다 사야 지났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뭘 사냐? 예 인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예 사냐?" 이제 요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변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인제 그거마저도 '난 이제 못하겠다.' 하는 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인제 포기다.'라는 사람이 주변에 좀 있네요. 포기면 뭐 어떤 거예요? 뭐 예.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선 이제 무서워서 '나는 못 이번 들어간다." 여기서 난 수익 내는 거 포기한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른 뭐 아직은 좀 여력이 있죠. 빠져나오긴 이른 예. 그죠? 뭐 시장이 지금 네. 지수 여러분들이 뭐 계속 보셨겠지만 오늘도 네. 좀 놀라운 상황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요. 막판까지도 계속 올리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직전 오늘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수도 지금 그 근처에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수를 보면은 이거 화면이 왜 다 없어졌죠?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럼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네네네. 어 차트에서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지수 지금 띄웠는데요. 이게 지수의 일봉이지 않습니까? 최고점이 8,933 포인트. 사실 윗꼬리는 빼지만 종가로 계산하는 거지만 아무튼 뭐 8933 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8864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네.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냐? 그러지 않거든요. 한 70 포인트 남았네요. 예 주식 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썼을 때. 올라갈 땐 그 탄력을 받아서 오버슈팅을 더 많이 하고 음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많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서 여기서 돌아선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탄력을 그대로 받아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 넘어서면 9,000 이거든요. 네. 9,000 이면 만원 못 갈까요? 9,000 까지 갔는데? 만 포인트를 향해서 가겠죠. 근데 음 그런 시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화려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왜 돌파하고 나서 시세를 많이 주잖아요, 단기간에. 네, 그런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쏠림에 의해서 일부 종목이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못 올라간 게 많아요, 아직도. 음 근데 이제 그건 고민인 거죠.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에도 기회를 주고 이 시장이 끝날 거냐, 네. 아니면 다른 데 기회를 안 주고 주도주가 지금 가는 종목 꺾이면서 다 같이 꺾일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 음 볼 때 저 하이 맨 하단에 있는 중소형주까지 그 온기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거는 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네. 정치권에서 우리 하반기에 해 줘야 되는 역할이고요. 음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그 2등 3 등이라고 불리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뭐냐면 조선 뭐 방사 원자력 그리고 ESS 전력 에너지 부분에 있는 쪽이요. 음 이런 쪽들은 이제 2등 3 등에 있어서 거기에 대표 종목들 로봇도 있죠 참. 근데 그런 종목들은
다시 신고가를 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반도체 외에 반도체 외에 2등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좀 네. 있거든요. 근데 어. 그런 섹터가 올라가 주면은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아요? 약간 움직임이 나고 있는데 네. 그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네네. 지금 그대로 질문을 주시네요. 네. 그죠? 어떻게 생각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마치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못 가고 갈 것처럼 하고 못 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에 상대적으로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한 동안 코스닥이 막 강했잖아요. 그리고 뭐 소위 방산도 떴고 그리고 소부장의 지주사도 장기. 뜨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도 뜨고 막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 떠버리니까 나머지 다 밀려버렸어요. 같이 못 데려가고 있죠 지금 시장이. 이거는 자금이 아주 부족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사람들의 인식이 가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에 쏠림 현상이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시황 음. 자체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려면 여기가 못 가 약간 멈춰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이 다른 데로 좀 풀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전통적으로 주식을 분석해서 많이 하시던 분들 음. 그리고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전문가로 있었던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있을 수 그런 있죠.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게 못마땅한 거죠. 지금 상황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못마땅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기회가 있냐 없냐로 봤을 때 저는 뭐 그런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분들이 예.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걸 고민하는 시기도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런 가격대도? 그렇죠. 얼마 지금 전까지만 해도 예. '지금이라도 예. 살까요?' 라는 질문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미 요 고민은 이제는 더 이상은 좀 안 하시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때는 이런 네. 거죠. 가격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요. 네. 이 시장이 지금 들어가서도 되겠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걸 고민했던 건데요. 지금 들어가서 실익이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오를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방법론 어떻게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질문도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어떤 때는 삼성이 더 세고 어떤 때는 닉스가 더 세고 최근 며칠은 닉스의 탄력이 훨씬 좀 좋긴 하죠. 예. 그 뭐 요런 건 왜 부분 그런 거냐? 뭐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제는? ADR? 예. 뭐 그러니까 이벤트 이슈가 네. 나오면 지금 뭐 ADR하고 네. 조정하는 정책 SK하이닉스가 막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오르는 거고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쪽에서는요. 네. 하반기에는 파운드리가 오히려 시장에 더 부각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SK하이닉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총 1위가 SK하이닉스가 될 거다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시총이 바뀔 거다. 예, 바뀔 거다. 그렇게 근데 얘기를 일각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순간이 시장의 고점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왔다, 오버슈팅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복합 기업이고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 반도체의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온전히 반도체 가격의 반도체 이 슈퍼 사이클 또는 구조적 성장이 온전히 수혜가 있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야 되고 이익이 더 많이 난다는 건 분명히 맞지만요. 그거는 이번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텀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 텀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반도체만 좋은 거냐? 그 세상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다른 사업과 또 다른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누가 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또는 그런 자금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업력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쪽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일본의 키옥시아가 시총 1위가 됐다고 하잖아요. 토요타가 이제 3위일 거야 아마. 소프트뱅크가 2위인가 그래요. 이게 지금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키옥시아가 일본의 시총 1위를 1년,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어. 키옥시아가 1년 만에 40배 오르면서 그러면서 1위가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쇼티지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러면서 키옥시아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키옥시아는 예전에 도시바에서 도시바 메모리였나? 거기서 포기해가지고 판 회사예요. 글로벌 PE에. 그러니까 망한 회사입니다. 음. 그게 지금 시총 1위가 된 거예요. 키옥시아. 예, 키옥시아 네.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고 키옥시아가 영원히 막 그냥 앞으로 계속 이럴 거냐? 물론 영원이라는 표현은 안 쓸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할 테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길 거냐? 저는 그리 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누리되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 어디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거냐의 문제인 거지. 음. 이게 어떤 기업이 더 좋아서 롱텀으로 가져갔을 때 더 좋을 거다. 이거는 해프닝이다라고 운문이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침에도 대표님이 이제 출연을 해 주셨고 예. 사실 오늘은 대부분이 네. 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빠지고 예. 뭐 마이크론 6%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불가피하겠다 조정이 예. 대체로는 그렇게 좀 예상을 맞습니다. 예. 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뒷심 보여주면서 예. 요거는 어떤 뭐 그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오늘은 근데 사실은 하이닉스 아침에는 둘 다 마이너스였어요. 하이닉스도 삼전도. 예, 둘 다 마이너스였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는 막판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때문에 오른 거고요. 따라서 올라온 거고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힘이 좋았던 거죠. 오늘 제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상황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죠. 어떤 거예요? 예, 미국이 반도체가 빠진 것은 네. 일단 뭐 차익 매물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스페이스X 영향이 훨씬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미국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전에 청약 자금 때문에 흔들렸다가 그랬다가 이제 상장되면서 또 다시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제로 상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금들이 그쪽에 옮겨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총 5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순위별로 우리 ETF가 그렇게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시가총액 순위별로 그 비중별로 쫙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패시브 자금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금은 그럼 어디서 그만큼이 그래서 100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100이에요. 근데 어디서 20이 들어왔어. 이 20은 어디서 다른 데서 마련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수급들이 상당 부분 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5% 3% 급등했죠. 나스닥이 그 전날에요. 맞아요. 그리고 1% 정도 하락을 한 건데요. 그 급등했을 때의 이벤트가 뭐였냐면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타결이 있었지 종전이 않습니까? 된다. 그게 이미 그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소위 해지성으로 하락의 해지를 해냈던 것에 그것을 풀렸다는 표현이 뭐냐면 해지했던 것을 다시 원시하면서 들어온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날 반도체가 제일 많이 떴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이 되돌림을 하면서 수급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연속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동시만기가 내일이지 내일, 않습니까? 네. 동시만기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쉬는 날이고 뭐 이래요 지금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고점 찍었다, 반도체 악재가 나왔다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같이 아무튼 반도체 빠졌으니까 우리도 아침에 빠져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 전반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네. 거기에 SK 하이닉스 호재가 있다고 하네. 그러면은 뭐 들어가 보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하고는 좀 차별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급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글씨가 좀 작은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수급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SK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로 외국인이 줄창 파면서 개인이 샀죠. 여기 보시면 6월 11일서부터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샀죠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기관들도 사는데 기관 수급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 보시면 기관이 전체가 오늘도 80 이렇게 지금 금액으로 그러니까 8,400억이네요. 여기 지금 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8,400억이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4,700억이에요. 어제는 5,600억 샀는데 금융투자 2,500억이에요. 네. 누군가 더 샀다는 거죠. 아. 얘가 누굴까요? 여기 뒤로 가보면은 투신 왕창 샀죠. 네네. 투신 예를 들어 왕창 사고 연기금도 사고 사모펀드도 사요. 그러네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엔. ETF 쪽만 많이 예, 들어왔었는데. ETF 그 개인들만 줄창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니라니까 지금 아. 이게 수급을 안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들이 얘는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 6월 12일부터 보면 이 기관이 사잖아요. 네. 이날 보세요. 이날 1조 기관들이 샀습니다. 네. 근데 금융투자가 5천억 분이 안 샀어요. 그럼 나머지 5천억 누가 산 거야? 이거 개인 말고? 뒤로 여기 가보면 또 이게 보세요. 음. 이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막창 샀잖아 2천억씩. 이들의 수급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수급으로 바뀌었어요. ETF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기관의 액티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이 지금 뒷받침되어 있는 게 얘들을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럼 왜 들어왔냐? 얘기하면 뭐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네. 기관이 도대체 여기서 왜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기관들이 아마도 많이 못 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요번에 리밸런싱이 거의 끝났잖아요. 거의 우리 그 ETF랑 지수 리밸런싱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끝나고 나서 룸이 생긴 거죠. 제가 보기에는 룸이 생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더 담을 수 있는 예, 예, 예. 여유가.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더 못 담았었는데 네. 리밸런싱 다 정리해놓고 네. 이제부터는 또 다시 다음 리밸런싱까지는 이제 여력이 생긴 게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약간 뭐 멀리 나갔다 뭐 오버했을 수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이 저게 있어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소위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느냐 네. 요걸 지금 궁금해하는데 요게 금요일 날 뭐 다음 주에 원래 발표인데 이번 주 금요일쯤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 보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네. 우리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외국인 자금은 더 커져요. 그건 네.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을 때의 룰이 훨씬 더 엄격하고 그리고 시총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종목별로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은 시총이 높은 대형주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그 밑에 있는 중형주들은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워치리스트에 만약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도 아직 모르겠고 워치리스트에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직 편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뭐 실제 편입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벌써 수급이 바뀔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의 규모나 매도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관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네. 뭐 자기들끼리 맨날 회의할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네. 전략회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런 추정도 좀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들이 더 올랐었던 거는 미국의 움직임하고 우리의 움직임하고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보는 뷰가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해주신 그 MSCI 예. 선진지수 예. 그 부분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저도 예. 요걸 봤는데 예. MSCI 선진국 편입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무조건 들어가면 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예. 뭐 몇 조가 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예. IT 섹터 비중은 늘고 예. 산업재나 금융 같은 건
건 축소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예, 대형주 위주로 비중이 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자금이 실제로는 예. 뭐 빠져나간다 이런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서 그- 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싶었어요.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얘기예요? 실제로는 네. 전체는 당연히 훨씬 더 큰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그럼 운영 자금이 호재인데, 호재인데 네. 그거는 나중에 들어오는 문제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얘들이 이쪽 외국인들이 입장에서는 전체가 사이즈가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라고 쳐요. 네, 근데 앞으로 5%로 늘을 네, 네. 거야라고 한다면 어차피 늘 거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팔지 말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거기 그 비중 자체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 이머징에 있었을 때는 반도체가 전체 3%에서 1.5%였는데 음, 그러면 전체로 넘어가면은 만약에 선진국 지수가 되면 이게 더 훨씬 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3%가 된단 네,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준다는 거예요. 다른 쪽은. 아, 그걸 예예예예. 채우니까. 그걸 채우기 때문에 나머지 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섹터들은. 아,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 소형주는 들어가지도 못하시겠지만 중형주는 이머징의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준이 1조였어요. 네. 근데 선진국 지수에서는 기준이 2조네. 아, 그럼 1조에 있어서 이머징에 들어가서 이 수입 그 외국인들 수급이 있었던 쪽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는 쪽이나 대형주에는 호재성으로 재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중형주나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구간에서는 종목별로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호재가 맞는데 예, 지수단에서는 예, 예, 근데 시총 크기나 뭐 대형주, 중형주 예, 예, 이런 거 아니면 섹터에 예, 따라서는 약간의 좀 불리한 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원래 미국식 해주시는군요. 자본주의가 항상 차별성을 두죠. 아, 잘 되는데 되게 잘 되고 네, 안 되는데 안 되고 좀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질문을 안 하셨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고민도 하시고 제가 들어보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자꾸 드는 네, 건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가는 종목은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기는 고평가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저평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 이게 올라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지 음,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상당히 고평가 종목이 우리나라 역시 지금 많아졌어요. 네, 저 두 종목이 지금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다른 데는 고평가 종목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방사는 고평가 아닐 것 같습니까? 바이오는 아닐 것 같습니까? 뭐 조선도 꽤 고평가에 와 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로봇 다 고평가이고 우리 고평가 종 되게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들 진짜 고평가 많습니다. 이미 얘네들 멀티플이 50배씩 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 음, 예전에 처음에 우리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왜 우리는 멀티플이 10배뿐이 안 돼? 우리가 성장주인데도 우리는 왜 15배뿐이 안 돼? 우리도 정상화하자라는 캐치플레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지금 50배 됐는데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종목이 많아요,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위로 보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게 전체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게 한 40% 지수기여도 그랬는데 지금은 50%가 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저평가니까 더 갈 수 있어. 이건 오케이. 알겠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다른 데에 있는 종목들은 고평가 종목이 많고 올라가는 건 고평가 종목이 많은데 의외로 있죠. 중소형주 중에는 원래 최초에 저평가를 고평가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비정상이 있는 종목이 많아요, 되게. 음, 그러면 그런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답이 없는 거죠. 안 음,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음,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전업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황이나 뭘 사면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이 이 시황이 그런 시황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희는 여의도 인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과 다르게 네. 대표님께서 항상 인사이트, 뭔가 이론적인 것과 살짝 인문학적이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중심을 좀 잡아주고 가시는데 오늘은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점을 좀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어제부터는 좀 변동성이
그래도 예. 사이드카가 안 걸렸으니까 네네. 좀 잦아들었고 7거래일 연속인가요? 사이드카 진짜 엄청났죠.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사이드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사이드카는 없었지만 이제는 무슨 현상이 있냐면 뭐 아침에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님 소부장 갔다가 네. 바이오 가니까 네. 소부장 수급이 이제 바이오로 예, 예. 이동하고 하이닉스 가니까 또 예. 이쪽이 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음. 수급 변동성이 또 엄청난 시장이 또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런 변동성들에 예.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는데 예.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가는 게 예. 잃지 않은 투자 혹은 버는 투자가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지수 변동성보다 네. 섹터별 종목별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시장이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는 각자 판단에 달려 있겠죠. 근데 최근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이유는 음. 개별 주식 선물과 개별 종목의 옵션 그리고 ETF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섹터별 순환매가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을 때 이게 쉽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까다롭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연속성을 줘야 되는데 맞아. 연속성을 안 주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오늘 바이오 떴어요. 내일도 그럴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다른. 내일은 뭐 예를 들어서 네. 내일은 조선주 가고 네. 그 다음 날은 원자력 가고 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할 어떤 날은 거냐? 풍력이 가고. 예. 그리고 어제는 또 풍력이 다 어. 그렇고 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연속성을 가는 거는 지금 반도체 얘 둘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못 가고 못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갈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냥 결론을 져요. 결론을. 네네. 아, 변동성은 앞으로 있겠구나. 연속성은 없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빠른 순환매도 이퀄 변동성이다. 그렇죠. 라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일단 보고 네. 그 변동성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을 가지고 볼라틸리티라고 하죠.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를 장중에 하는 사람들은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라고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는 사람은 스윙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일중거래라고 합니다. 일중매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래를 하는데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요런 변동성일 때 제일 좋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논하지 말자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딩 있다. 지금 엄청 좋은 장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 네. 이렇게 이분들은 뭐 시장이 더 변동성 주고 막 크게 움직일 때마다 훨씬 더 좋은 아마 수익을 낼 거라고요. 근데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신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실 때 일중거래 위험의 고지에 사인을 하셔야 돼요. 일중거래는 이렇게 위험하다. 반복적으로 매매를 사고팔고 하다가는 계좌 다 녹아나서 너 망한다. 그러니까 너 사인해. 이렇게 사인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래야 계절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증권거래법으로. 그만큼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소위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의 영역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요. 장중 변동성이든 중단기 변동성이든 장기적인 변동성이든 간에 모두 다 시장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장기이든 중단기이든 간에 변동성이 없는데 내가 수익을 줄 기회가 생기나요? 전쟁이 나서 폭락했으니까 저가에 매수해서 올라와서 수익 내고 하는 수익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변동성이 없으면은 모든 주식이 이론적으로 소위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과거의 변동성, 과거의 뭔가 재료들 그리고 현재의 재료들, 미래의 재료까지 전부 다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 주가라면 주가에서 어떤 안전 마진이 나오고 어떤 이익의 기회가 생깁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시장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변동성이 생길 때 이 수익의 기회를 주는데 그걸 장중에 그걸 포착하는 사람은 단기 트레이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뭐 이틀 오르고 다른 거 오르고 또 이틀 오르고 다른 거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단기예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세 매매는 중단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느 순간에는 뭐랄까 작년에 조방원처럼 조선주가 막 가다가 얘들이 좀 싫은 동안엔 방산주가 쭉 가다가 막 이런 추세라는 게 맞아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쉬워져요.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황과 산업 사이클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반도체도 여기 있는 겁니다. 반도체도 지금은 계속 이 추세가 있는 겁니다. AI의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 추세에 타고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 추세를 타고 갈 때는 추세 매매는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 그 추세에서 깨졌을 때 위험 관리했다가 다시 추세대로 들어오는 걸 보면 그런 거래를 하거든요. 이 중단기 변동성은 이 추세 매매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장기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를 이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기준이 근데 몇 년이에요?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장기 음. 기준은 아마 최소한 한 3년, 5년 이상을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네네.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은 제 무슨 얘기하냐 그럴까 봐 제가 권위를 빌려서 남의 책을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적어도 3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밑에 있는 추세는 6개월 이상 1, 2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중간에 있는 중장기는요.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경제적 계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성공할 것 같아. 앞으로 세상은 우주항공 시대가 될 것 같아. 앞으로 세상은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아. 앞으로 세상은 오늘 D&D 파마텍 맞죠? 맞아요. 그게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 엑사원하고 같이 협력한다고 그런 거예요. AI 앞으로 세상은 AI 헬스케어가 될 것 같아. 그런 경제적 계좌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주식을 꾸준히 계속 사서 들고서 같이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거든요. 네.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 이렇게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론은 우리가 뭔지를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이 추세 매매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타고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원위치로 오겠습니다. 요즘처럼 이게 지금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을 얘기를 했는데 요즘처럼 어제는 풍력 오르고 오늘은 바이오 오르고 맞아. 그다음 날은 다른 거 오르고 네. 이건 전부 단기예요, 단기. 네. 이런 단기에 거래 움직일 때는 방법론은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정말 매매를 잘해. 계속 쫓아다니겠다. 쫓아다니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려면 매수도 그렇게 해서 욕심이 나시면 매도도 빨라야 돼요. 아.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은 풍력으로 오니까 또 방송을 막 보니까 오늘은 뭐 바이오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바이오로 좀 가는가 보다 내가 따라 샀어요. 사는 건 빨리 샀는데 떨어져도 나는 안 팔고 있어. 매도는 맨날 천천히 해. 팔질 못해. 예, 팔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은 막 그냥 백화점이 되든지 다 물린 주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는 만약에 이걸 하고 싶은 분은 매도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거면 제가 어. 물어보잖아요.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하실 거면. 네. 근데 만약에 하지 않으실 거면 네. 근데 동참을 하고 싶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추세 매매 즉 산업 사이클에 지금 성장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는 테마의 대표 종목들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 종목들만. 뭐 지금 조선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앵커님? 요즘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조선업이 앞으로 안 된다고는 안 하죠. 조선 괜찮다고. 괜찮다고 최근에 얘기하죠, 또 대부분. 올라오는. 예. 네. 그럼 조선업의 대표 종목을 가는 거예요. 그냥 원자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자력 된다고 그러잖아요. 조방원. 그러면 네. 원자력의 대표 종목을 하는 거예요. 로봇은요? 로봇은 로봇도 미래죠. 미래 된다 네. 그러잖아요. 그럼 로봇의 대표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 종목들을 내가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데 비중은 당연히 추세 매매에 있는 현재 산업 사이클에 있는데 비중을 5, 60% 가져가고 나머지 한 30%를 그쪽에 가져가 있어야지 소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중 관리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중 관리가 어렵다. 그 비중 관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비중 관리라고 그러면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맞아, 일일이 다 모르겠어요. 왜 사실 그렇게 다 어려워요. 질문을 주세요. 대본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이 나서 또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이 연속성을 주기 전까지는 급등할 때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급등하면은 팔고 급락할 때 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연속성을 안 주기 때문에요. 급등하는데 쫓아가면 물리고 그렇죠. 내려가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팔고 저거 사야지 하면 또 물리고 또 저가에 팔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섹터에 가능성이 있다고 성장 사이클이 있다는 섹터의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 주도주들을 가지고 급등에 팔고 좀 내려오면 사고를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바스켓이거든요. 네. 그 바스켓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0년부터 2000년부터 2001년, 2001년, 2002년도까지 알고리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면서 했었어요. 진짜 기술적 분석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뭐예요? HTS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술 구현을 하는 그때 대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네가 꿈에서라도 얘기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내가 다 구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했는데 2000년에. 2000년도에요. 네. 2000년대 그걸 했었는데 결국은 어, 완성도가 떨어진 게 제품이 만들긴 했는데 아.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했어요. 완벽하게 한 거는 뭐였냐면 돈을 넣으면 지가 사고 팔고 해서 나는 수급만 하는 게 완벽한 알고리즘이에요. 아.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더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어렸죠. 생각해 보니까 왜 실패했냐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많은 종목 전 종목을 돌리려고 했어요. 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막 나스닥 종목을 돌리면서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다 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혹시 지금 알고리즘 개발하시는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중요한 거는요. 바스켓 뭘 가지고 돌릴 거냐는 거예요. 어떤 아. 종목을 돌릴 거냐 그 일단 알고리즘에. 후보를 예예예. 뽑는 예예예.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그거는 누가 해 주느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 AI가 투자하고 사람이 투자했을 때 승부가 AI가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음. AI가 주식 투자에 사람을 물론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떤 경우는 지고 하겠지만 완벽하게 AI가 주식 투자에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AI의 알고리즘을 반영한 알고리즘들의 최종 판단이나 아니면은 이 바스켓은 사람이에요. 음.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스켓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 바스켓이 좋은 종목으로 이루어진 바스켓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를 할 때 알고리즘을 하던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던 추세 매매를 하던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 조금 길어져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어, 짐 마샬은 체리 피킹을 할 패닝 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리 피킹 예. 패닝 리스트? 근데 네. 요거는 뭐냐면 네.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지난번에 팬데믹 때 있잖아요. 팬데믹 때 막 폭락을 하는데 11시 30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도 전문가야. 그런데 전화가 왔어. "야 병창아 나는 이거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 사야 될지 고민이다.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아 지금 사야 되는 확신은 있는데 예예예. 뭘 사냐? 예예예. 아. 이렇게 그러면서 둘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만약에 폭락한다 그럼 뭐 사시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네. 삼성전자가 약할 때도 삼성전자로 얘기 대부분 해요. 왜? 그냥 아는 게 그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총 1등이니 예예. 그냥 네. 그러는 거예요. 음. 근데 시장에서 폭락했을 때 얘를 사면은 거의 확실히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높아. 얘는 성장성이 있어. 무조건 치고 올라올 거야라는 종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아. 그래야지만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 다 읽지 않을 경우는 시간 없으니까요. 요거 뭐냐면 지금 첫 질문이 그거였었잖아요. 장중에 오늘 내일 아침에 만약에 내일 시장이 5% 급락했다고 쳐요. 그럼 두 번째 장표를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예? 네네네 예, 설명을 그냥 해주 이거는 그냥 네네네. 여러분 보시고요. 네네. 네네. 내일 만약에 5% 폭락했다. 네. FOMC에서 진짜 이 가정입니다. 금리 인상 한다. 뭐 이래가지고 FOMC 충격이 있다 예, 만약에. 그래서 5% 예. 폭락했다. 네. 그럼 뭐 사실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 항상 이게 있어야 돼. 항상. 그걸 항상 자기 바스켓을 갖고 있던 저는 바스켓을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이든 뭐 포트폴리오든 뭐든 간에 음.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야지만 장중 변동성이 생기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든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종목을 거래했을 때 이런 변동성이 생겼어도 그 안에 있으면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올라갈 때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인데 네. 그걸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ETF예요. 네. 그게 ETF입니다. 그래서 ETF에 보면 거의 수익률이 비슷하죠. 음. 왜냐하면 비중대로 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거기에 액티브자가 앞에 들어가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7계명 진 마샬의 언급들. 예.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한번 다시 같고요. 한번 하죠, 뭐 그거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마지막 예. 질문이지만 예. 시간은 같지만 예. 요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FOMC 그러니까 가정이니까 예. 지금은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예.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그죠? 예. 만약에 충격이 있다. 근데 그 만약에 막 폭락한다. 그럴 예. 때 뭘 살까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 예. 하셨잖아요. 예. 대표님이 보신 지금 뭘 사야 된다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뭐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건 지금 반도체 투잡이잖아요. 투톱? 아, 투톱 그거 중에서 하이닉스가 더 탄력이 있으니까 하이닉스 사야 그거는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데 지금 사실은 네. 강도로는 세기로는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삼성 전기가 더 세요. 전기. 예, 전기가 더 세요. 만약에 똑같이 빠진다면 제일 빨리 뭐가 올라올 것 같나? 그건 사실은 전기가 더 세긴 셉니다. 아. 요 세 가지는 뭐 당연히 바로바로 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거 세 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거 세 개 외에 그러면은 뭐 종목을 얘기해 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무거나 섹터의 선도 말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수주의 선도 막 이런 거 말고 네. 섬유주의 선도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장 섹터의 선도 네. 대표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은 저는 기회를 다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MP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창 대표님도 구독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께 매일 시장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도 단독 구독 서비스 드디어 정식으로 오픈을 하셨는데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 투자 나침반이 되어주실 이건희 대표님의 구독 서비스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렬 센터장님, 장우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건희 대표님 이렇게 훌륭한 강사진의 구독 서비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배운 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준비 철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클로징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